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을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대나 50대도 수없이 많았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 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 책이어서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의 속성 200쇄 기념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된 부분 위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한 인간에게 투자할 권리를 막는 것은 평생 노동자로 살라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 작전, 불운,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고 다시는 이런 구렁텅이에 발길을 놓지 않겠다며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기 전까지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믿는 기본 권리가 있다.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투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해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막는 권리는 사실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것을 막는 것은 본인들이다. 투자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투자를 통해 스스로에게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잘못 공부했거나 잘못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고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을 방법도 있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며칠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한 편을 보았다. 상대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이며 테슬라 투자로 성공한 경영자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대해 평가하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설명하고 있었다. 사실 5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의 경력과 행동으로 특정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의 권위나 판단을 믿을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섬뜩했다. 나는 경험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 길이 바뀌었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길보다 빠른 길이 생겼거나 아주 다른 길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처만 가보고서 그 동네를 다 아는 척하거나 혹은 그 나라를 다 아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단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가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사업가라는 이유로 길을 묻는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물으며 간절히 답을 원한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를 하는데 미숙하기에 내가 갖고 싶은 회사나 사업벌이를 찾아 그 회사와 동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분, 즉 주식을 살 뿐이지 결코 유능한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나에게 특정 주식이나 시세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 어쩌면 사업에는 남들보다 노하우가 조금 많을지 몰라도 그것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현재 사업을 더 능숙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제갈공명의 비단 주머니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설령 내가 아는 길을 물었다 해도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게 하려면 왜 그곳까지 가려는지, 걸음은 얼마나 빠른지, 식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답이 될 수 있다. 길을 묻고 답을 한다는 것은 정각제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 바닥이 반듯해야 윗면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듯 물음이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다. 물음이 정확하려면 가려는 장소가 명확해야 하고 일행이 있는지, 식량이나 짐은 얼마나 되는지, 도보인지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그래서 투자나 성공의 기법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과 비결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낙오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대학을 졸업 못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면 역시 낙오자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이 넘고 40이 되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하라는 세상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해 들어갈 무렵에 나는 사업에서 일어났다.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매일 오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바꿔 나가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에 다 하지 않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대나 50대도 수없이 많았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 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들을 보고 답을 적어보길 바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노동 외에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을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지출이 없다.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다.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과 관심도, 공부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당 부분의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어보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원한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도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인해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밸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치 않은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물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 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 인격체다. 당신의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 스스로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이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는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되어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에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대,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 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어쩐지 돈을 밝히면 속물이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거리를 두는 척 하지만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공부나 직장, 결혼 상대조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능력이나 가치도 돈의 숫자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오는데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은 10%도 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을 파는 작가, 방송 출연자, 공연 관계자, 강연가들이 모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사자가 얼마를 달라 하거나 돈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 곧바로 속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강하다. 나는 이 책을 처음 쓸 무렵 출판사에 돈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지 않으면 책을 출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제목을 미리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상한 대로 책이 나오자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낼 수 있냐는 문자들이 SNS를 통해 오기도 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집안에 터부시 되는 어떤 문제를 두고 나온 것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독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돈에 무엇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이 100여 권에 가깝다. 그중 일부는 상당히 좋은 책도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고 돈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반전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고 공부가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쉬쉬하는데 자녀들이 옳게 공부할 수 없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자본주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야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인간이 돈 앞에 당당히 1대1로 마주서길 바랐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어려서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성인이 돼도 개를 가까이 못하지만 개를 다뤄본 사람은 아무리 큰 개라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사회가 혹은 당신 스스로가 돈을 무서워했다면 오늘부터 이 책이 돈을 강아지로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형제 자매 중 누구 하나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사회 안정망이 무너지고 긴장이 고조된다. 가족 사이에서도 빈부차가 벌어지면 불화와 서운함과 비난이 난무하게 된다. 나의 독자들은 모두 부자가 될 사람이라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미리 알리고자 한다. 돈을 버는 규모와 결혼 유무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내 경우로 유추해 실수했던 것과 잘한 것을 수정해서 기록했다. 상황 1. 재산 규모가 10억 원 안쪽일 때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 창업자금 빌려주는 일,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올케 언니나 형수님에게 명품 가방 사주기, 조카들 대학 입학 때 노트북 사주기,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서 내기, 부모님께 일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이런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다. 가족 내에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는 여자들이나 조카들을 챙기는 시기다. 가족 내에서도 은근히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고생하거나 소외받은 가족들을 챙겨줘야 한다. 무리하게 사업 자금이나 차를 바꿔주는 정도의 일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자산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부모님 생활비 외엔 어떤 비용도 정기적 비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부모님 생활비는 마치 급여처럼 정해진 날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어 놔야 한다. 부모들은 하루라도 늦으면 사업이 안 되는지 혹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것이다. 항상 같은 날에 일정하게 보내고 사업이 커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한다. 용어도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배당이라고 바꿔라. 생활비 주는 자식 눈치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젊어서 투자한 노력과 가치에 대한 배당 이익이라고 설명드리고 당당하고 편하게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비를 모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생활비가 일정하게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쓰지 않으신다. 사정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를 돕는다고 안 쓰고 모으는 일 없이 직불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잔고가 남으면 남은 돈 빼고 드리면 된다. 그러면 월말마다 택시 타시고 커피 사 드시고 꽃 사러 다니신 흔적이 통장에 보일 것이다. 형제들의 투자 요청, 주택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직 물에서 미쳐 나오지 않았는데 발목을 잡아 모두 함께 다시 가난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혹시 그런 일로 형제 간 인연이 끊겨도 안 된다. 아직 당신 자녀와 배우자를 형제와 부모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시기다. 그 돈으로 차라리 형수, 제수, 어머니, 여동생, 누나에게 고급 가방 하나씩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시기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기다. 상황 2.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일 때, 이때는 부모님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는 시기다. 부모님 용돈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시기다. 조카들 학비를 내주는 시기도 됐다.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지나 안정하는 시기가 왔다. 이때는 큰 돈을 써도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조카들을 챙겨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조카들을 챙기면 사촌들이 친척이라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명확해진다. 사촌들끼리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게 된다. 다른 좋은 점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부탁을 덜하게 된다. 자기 자녀들 학비를 내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입학 때마다 노트북을 바꿔주는 부자 형제가 있다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지 못한다. 조카들에게 쓰는 비용이 형제들 사업 자금이나 보증, 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쓰이는 돈보다 훨씬 싸고 현명한 지출이다.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게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상황 3.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형제 자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직책을 주는 시기다. 당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재산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면 자산을 만드는 시기다. 부모님 해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의 친한 친구들도 함께 보내드려서 자식 자랑을 부모 친구들이 하게 만들 시기다. 가족과 친척 사이의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병원비 들어갈 일이 생기면 당신이 자가 보험사가 되어준다. 그리고 이 일 모두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대우받고 함께 보람을 느낀다. 저자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 기업 외에도 출판사와 화훼 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기업의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3,00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는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스노우폭스 플라워 매장이 서울 강남 중심으로 20여 개가 있다.